영어 리딩도 전문으로 많이 가르치시니까 리딩 레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 꽤 많이 맞아요. 계시죠. 네. 또 중요한 척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의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잣대가 없죠.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딩 레벨은 영어 독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딩 레벨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을 모시고 영어 독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대치동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질문 독서법의 저자이신 문효정 선생님, 우리 헤더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이렉트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치동에서 영어 읽기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독서법 책도 집필하신 우리 헤더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흔히 듣는 소위 대치동식 영어, 대치동 영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뭐가 대치동 영어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치동이라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탑 학군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이 시선과 이 내부의 시선은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일단 외부에서 보시는 시선은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빡세게 소위 말하는 진도 너무 아이들한테 힘든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의견이 다는 아니다. 맞기는 하지만 다는 아니다. 네,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치동의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이든지 갈 수 있는 학원이 있다는 게 일단 큰 포인트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 수준이 이 정도인데 학원이 너무 낮거나 어렵거나 해서 어중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대치동 같은 경우는 어느 실력이든 갈 수 있는 학원이 있고 또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교육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라고들 소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고학년 때는 한국식 문법 학원 이런 식으로 쫙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고 또 학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돼서 선생님들 간에서도 그렇고 질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곳이 대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대치동 대표로 모신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네. 좋게 보면 그런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원들이 많다. 근데 반대로 좀 나쁜 면은 분위기가 너무 빡세다 보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빡센 환경으로 가는 아이들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잘 아이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 아이가 주변의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따라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좀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면 좀 더 대치동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먼저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하고 또 우리 아이가 좀 학구적으로 배우는 거에 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 가서도 잘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교우 관계에서 조금 예민하다. 이런 친구들은 좀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학원이 아니라 아이가 맞아요. 어느 기질과 성향이냐 또 실력이나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맞는 선택을 해야 되고 일부 아이들은 잘 맞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안 맞는 아이들 사실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어 리딩도 전문으로 많이 가르치시니까 리딩 레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 꽤 많이 맞아요. 계시죠. 네. 또 중요한 척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의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잣대가 없죠.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딩 레벨은 영어 독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딩 레벨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렉사일, AR 이렇게 지수들이 미국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수치화한 프로그램인데요. 장점은 수치화가 돼 있어서 몇 달 뒤에 레벨이 올라갔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점이지만 사실 우리가 책이라는 것이 그 책에 그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은 그 안에 작가의 메시지도 담겨 있고 또 배경, 인물, 뭐 흥미도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AR이나 렉사이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문장 수, 문장의 복합도 또 단어 난이도 정도로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1학년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해리포터 읽는다 하면 영어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해리포터의 그 본질, 주인공과 그 인물들의 내면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선택의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온전히 그 나이에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가 책을 읽어도 소화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벨에만 맹목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그 나이 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들, 너무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런 책들을 못 읽고 이 레벨만 따라가게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보셔야 한다. 레벨만 쫓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래야지 뭔가 영어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맞아요. 공식처럼 무언가 이렇게 맞아요. 계단인데 실제로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라던가 또 다양한 그런 좀 이렇게 옆으로도 가야 되는데 너무 위아래만 생각을 맞아요. 하시다 보면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 영어 원서 좀 읽히고 싶은데 책을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되나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네. 영어 원서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보통은 우리 아이의 레벨, 뭐 추천 도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는 준비 단계가 먼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어 원서는 무조건 중요한 점은 흥미입니다. 재미예요. 그 이유는 독서는 사실 학습이 아니라 평생 가야 하는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책을 읽어야 하는데 재밌는 책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라고 보면 우리 아이의 영어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준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책을 봤을 때 읽을만 하네? 읽을만 하네? 나 잘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재밌거든요. 그 재미를 먼저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한 단계 낮은 책들을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근데 한 단계 낮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한 단계 낮은 거는 사실 직접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서점 이런 곳에 가서 우리 아이가 손으로 짚는 책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동네 영어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SR 테스트라고 확인은 해보실 수는 있어요. 다니시지 않더라도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고 또 공공 도서관에서도 진행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치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낮은 단계들 책을 먼저 접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책을 다 읽지 않아더라도 아이들이 손에 짚을 수 있는 곳에 책을 꼭 세팅을 해주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어요 하면 책을 그냥 던져주시고 읽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소리내서 문단씩 읽어보시면서 재미있을 때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같이 힘들더라도 해주셔라. 그래야 이제 아이가 책 읽기에 정말 흥미를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 독서 4단계 로드맵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 독서 4단계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동화책, 그림책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스, 챕터, 그리고 노블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요. 그림책이라 하면 우리 한국어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 영어를 읽을 수 없을 때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거죠. 왜 한국어 책도 자기 전에 한두 권씩 읽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동화책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아이가 크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파닉스라든지 단어들, 알파벳들 배우기 시작할 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생기죠. 그때 이제 리더스를 읽는 건데요. 리더스는 그림책을 좀 얇은 이런 만화 캐릭터들이 있고 한 페이지당 그림이 있고 문장이 한 줄에서 혹은 3-4줄 정도 돼요. 그래서 아이와 이제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오는 게 챕터북인데요. 챕터북은 책 한 권에 챕터가 8개에서 10개예요. 이제 그림이 현저히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림이 아닌 글을 아이가 스스로 이해해야 하는 단계가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스 단계를 충분히 잘해야 챕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챕터에서는 아직은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편이기는 해요. 모험, 액션,
뭐 미스터리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블로 넘어가면 이제 소설이죠. 청소년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계관도 확장이 되고 작가가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좀 더 심도 있고 깊어지죠. 그래서 내면의 심리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이 소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 헤더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나이나 학년이 이 지금 4단계가 보통 어디에 매칭이 되나요? 네, 그림책을 보면은 사실 그림책을 만 2세, 뭐 3세부터 5세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뭐 만 4세부터 7, 8세까지 뭐 리더스, 영어 유치원 혹 다니지 않더라도 파닉스나 알파벳은 충분히 엄마표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치 그때 그 리더스 많이 읽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이제 챕터북에 많이 들어가는 추세이죠. 그리고 나서 챕터북은 그레이드 3,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보통 5학년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 4, 3학년, 4학년까지는 챕터북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소설로는 4, 5, 6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이제 제가 편의상 한번 여쭤봤지. 맞아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딴 아이 저걸 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않습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요새 문의 들어오시는 어머님들 보면 전국적으로 이 영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시면서 굳이 이 학군지가 아니더라도 엄마표로 책을 정말 잘 읽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맞아요. 소설도 읽히시고, 그래서 굳이 이 학년, 나이는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질문 독서법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제목 자체가 되게 이렇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자, 그 말인즉슨 영어 독서에서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이제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 질문이 구체적으로 뭐가 질문이고 또 왜 중요한가요? 제가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보통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 라고 질문 많이 하시죠. 그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 반응이 뭐 좋았어, 그냥 그랬어, 똑같았어 라고 한마디 하고 바로 지나가거든요. 사실 이때 이 질문만 조금 달라져도 우리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던 거 딱 2가지만 말해봐.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던 거 1가지만 말해봐. 이렇게 질문을 좀 정확하게 찝어주면 우리 아이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학교 오늘 생활 어땠지? 복귀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걸 골라내야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또 질문을 해야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일수록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험을 딱 봤을 때 오늘 시험 어땠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메타인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이 확실한 친구들은 시험을 봐도 2문제 정도 힘들더라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평소보다 실력이 좀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시험 쉬웠어, 풀만했어 하고 후루룩 보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학습에서도 메타인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질문을 통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또 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시면 그런 것들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은 책을 읽으면서 굳이 바로바로 물어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막 쏟아버리면 이게 퀴즈가 돼버리잖아요. 또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어서 책을 읽고 나서 이때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지 이런 상호작용으로도 생각 질문, 제가 그래서 책에서 내용 질문과 생각 질문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 정도만 해주셔도 기억에 오래 갈 수 있는 독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죠. 저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드니까. 맞아요. 그리고 특정한 질문들이 반복되면 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읽을 때 조금 성의 있게 읽는다든지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확실해요. 달라지는데, 일부 아이들은 근데 질문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죠. 맞습니다. 거부하는 아이들. 맞아요.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저 노하우는 저는 질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패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놓고 선생님은 이랬어 혹은 이 아이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때 이런 대답을 하더라 하면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지? 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질문이 모호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고민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선생님도 이런 대답을 하네? 라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혹은 학부모님을 너무 어른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하는 사람으로 생각만 해도 사실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책을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시니까 네. 단계별로 혹은 책에서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네. 이제 영단어와 관련돼서 한계점이 드러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더 어려운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어휘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지도하세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레이드 3, 그러니까 챕터북을 읽고 나서부터는 단어 공부를 따로는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책을 통해서 어휘 공부는 따로 시키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질문이랑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이 어휘 때문에 책을 읽는데 맥락상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맥락상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은 몰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은 책대로, 어휘는 어휘 공부대로 어휘서를 가지고 따로 공부해 주실 것을 말씀드려요. 맞아요. 어휘서를 보는 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책만 읽어서는 주제별로 어휘들이 따로 있을 맞습니다. 텐데 좀 빈 구멍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말씀해 주신 거는 단어를 챙기되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너무 공부가 돼버리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때 제가 드리는 비유가 이런 말씀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단어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아이가 단어에 대한 맥락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스름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단어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줘야 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저도 정말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의 의견은 책 많이 읽으면 단어는 알아서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도 있긴 하겠죠. 되게 언어적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가서 수능이나 토플로 가면 점점 텍스트가 이 전문적인 용어로 나오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때는 책을 읽었던 그 맥락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지고요. 정확한 이해도가 요하는데 이때 어휘력이 필수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주로 비문학이죠. 맞습니다. 비문학과 관련해서 되게 딱딱한 글을 읽거나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단어도 모호하게 알면 정말 이제 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게 리딩을 어느 정도 하다가 챕터북으로 넘어갔을 때 정도는 따로 조금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 우리 아이 영어 읽기 좀 잘해야 되는데 엄마표로 조금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영어 읽기 전문가께서 우리 엄마표 영어를 하고 싶은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조언보다는 응원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엄마표로 하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조급함도 들고 고민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가 처음에는 확 늘다가 나중에 이제는 계단식으로 늘면서 정체기가 오고 그때 정말 조급함 많이 들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이 커뮤니티에 가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서로 응원도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영어는 노출하는 만큼 늘거든요. 그 노출하는 느는 만큼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힘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말씀이네요. 네,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꼭 뭔가를 해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영어는 그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사실 수학이나 다른 과목이랑은 다르니까 영어는 맞습니다. 노출 그다음에 계속 노출이 되고 아이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맞습니다. 계속 노출이 된다 보면 습득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환경을 오히려 만들어 주시는 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정보인데 너무 머리 아픈 정보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필터링 하시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포기한 이유가 아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주변과도 비교하고 맞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맞아요. 때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헤더쌤 모시고 영어 읽기, 네. 리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헤더쌤이 쓰신 영어 질문 독서법을 네.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